제18화 666 마트. 용병들은 하필을 포함해 동물 실험실 건물의 모든 사람을 한 곳으로 모았다. 한 명이 그들을 감시하고 다른 한 명은 곳곳을 수색했다. 하필은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있는 곳은 특별히 조심하라고 했다. 그리고 실험 동물들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그쪽을 수색할 때는 총구를 땅으로 내리고 수색해달라고 부탁했다. 2명 중 머리가 길쭉한 녀석이 수색을 끝내고 돌아왔다. 남자 이쪽, 여자 저쪽. 여자는 윤설과 한선, 태훈의 아내와 딸 둘, 그리고 정준을 인질로 잡았던 패거리들에서 온 7명 중에서 30대 여자 2명, 그리고 잠자고 있는 하필의 엄마까지 총 8명이었다. 용병들은 사진을 보며 일일이 얼굴을 대조했다. 죽은 사람들은 어딨지? 용병의 황당한 질문에 다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하필 쪽으로 컴백이가 다가갔다. 컴백이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용병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 종일 컴백이 밥을 못 챙겨줬네. 하필은 초등학생처럼 손을 들어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다. 용병이 총구를 겨누며 하필을 쳐다봤다. 저 옆방에서 개밥 좀 가져오면 안 될까요? 오늘 깜빡하고 얘 밥을 안 줘서 일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용병은 하필이 자기들을 놀리는 것이거나 아니면 고단수의 수를 쓴다고 생각했다. 용병 한 명이 컴백이를 오라고 손짓했다. 컴백이는 하필을 한 번 쳐다보고 용병에게 다가갔다. 용병은 꼬리를 살랑거리는 컴백이를 잡았다. 그리고는 바로 총구를 컴백이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정한선 어딨어? 빨리 얘기 안 하면 이 개를 여기서! 그만! 하필은 소리쳤다. 애들이 보고 있어요. 당신들도 아이가 있거나 조카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보는 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용병들은 하필의 말을 비웃듯이 더 크게 소리쳤다. 5초 준다. 하나, 둘, 셋! 그때 정한선이 나타났다. 제가 정한선이에요. 그만하세요. 용병들은 살아서 걸어오는 정한선을 쳐다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미션은 정확하게 말하면 정한선의 시신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그때 용병들의 무전기로 다급한 음성이 들렸다. 알파팀, 여기는 브라보다. 헬기가 습격 당하고 있다. 지원 바란다. 빨리. 마트 옥상. 창고형 대형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옥상 주차장은 빠져나가려는 차들로 엉켜서 그 출입구가 이미 막혀있는 상태였다. 부서지고 버려진 차들이 죽은 시신들처럼 입구에 몰려 있어서 헬기는 사방에 충분한 빈 공간을 둔 채로 조용히 정박해 있었다.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헬기를 착륙시키고 나서 입구 쪽에 사람들이 나타나는지를 교대로 관찰했다. 다행히 용병들이 마트를 빠져나가면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말해줬다. 용병들은 아마도 마트 내부를 확인하지 않은 게 분명했다. 밤이 되자 헬기 쪽에서는 볼 수 없는 움직임들이 있었다. 반면 조종사들은 이미 경계심을 풀고 음식을 먹고 헬기에서 떨어져 소변을 봤다. 그들은 각각 소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게 때문인지 총을 내려놓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그들의 행동을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하던 시선이 자신의 보스에게 가서 행동을 개시할 타이밍이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얼마 후 작전은 개시됐다. 처음 총소리가 울린 것은 마트 1층 정도였다. 부조종사가 담배를 피우다가 소리를 듣고 헬기로 달려왔다. 종소리야, 어서 시동 켜! 조종사가 스위치를 돌리려는 찰나 긴 머리의 여인이 주차장 입구 쪽에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헬기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달려가며 버려진 차들 사이로 몸을 숨기려고 했다. 그녀는 헬기를 발견하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조종사들은 판단했다. 둘은 총을 반자동 모드로 바꾸고 그녀가 나타났던 곳과 그녀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살폈다. 그리고 잠시 후 다리를 저는 나이든 노숙자 같은 남자 한 명이 술병을 들고 모습을 드러냈다. 총소리의 주인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 하지만 여자는 쫓기는 신세고 남자는 쫓는 신세다. 남자가 다가오자 여인은 또 총을 쏘려고 자세를 취했다. 여자는 과감히 방아쇠를 당겼다. 그런데 이미 총알이 떨어진 후였다. 쇳덩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2-3번 들릴 뿐 두 사람의 거리는 빠르게 좁혀졌다. 2명의 조종사들은 이미 정의감과 우월감에 불타고 있었다. 게다가 상대방은 다리를 절고 있는 나이든 노숙자다. 부조종사가 자신 있다는 듯 조종사를 남겨두고 그들을 향해 다가갔다. 노숙자 남자는 여인의 팔을 붙잡았다. 부조종사의 시야에 들어온 여인은 긴 생머리에 집시 같은 느낌을 주는 짙은 톤의 얼굴을 가졌다. 게다가 깊이 파인 눈은 한눈에 봐도 매력적이었다. 저런 미인을 노숙자 같은 놈이 어떻게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그 어떤 남자라도 할 짓이 못됐다. 부조종사는 완전히 그 상황에 몰입하게 됐다. 어이, 그만 못해. 부조종사의 동작은 절도가 있었다. 30m 거리를 두고 두 다리를 양팔 너비로 벌리고 정확히 조준경의 눈을 대고 남자의 가슴을 정조준했다. 그때였다.
저 멀리 헬기 안에서도 영화 같은 이 장면에 몰입하고 있는 조종사의 목을 누군가 전깃줄로 잡아챘다. 절도 있는 자신의 동작을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사진으로 남겨줬으면 하는 심정이었던 부조종사는 순간 동료의 비명소리에 자세가 흐트러졌다. 함정이다. 여자와 노숙자의 드라마 같은 상황에 감정이입된 두 조종사는 정작 마트 내부와 연결되는 문에는 시선을 두지 않은 것이다. 그들이 쇼를 감상하는 동안 조용히 헬기로 다가온 누군가가 반대편 열린 문으로 들어와 조종사의 목을 노렸다. 하지만 조종사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전직 공군 출신으로 기본기가 되는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뒤로 밀어 상대방의 관절 범위를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차피 뒤로 계속 밀어 헬기 밖으로 떨어지면 목을 조르는 쪽이 침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그 전에 방향 바꾸기를 시도한다면 그땐 동등한 입장이 되는 것이다. 헬기 쪽으로 달려오는 부조종사가 경고 사격을 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종사와 목을 조르던 남자는 엉킨 채로 헬기 밖으로 떨어졌다. 둘 다 충격이 있었다. 연극을 하던 미모의 여인과 노숙자는 원하던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자 당황했다. 전깃줄로 목을 조르던 남자가 다리에 총을 맞았다. 연속된 두 발의 총은 남자의 옆으로 비껴갔다. 시멘트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왔다. 와 하는 함성이 두 조종사를 압도했다. 운전석에 앉은 부조종사는 무전기로 용병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부조종사는 조종사가 떨어진 쪽으로 총구를 겨누며 뛰어내렸다. 불행히도 조종사가 목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마트 내부에는 100여 명의 대기조들이 무전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헬기 탈취를 위한 두 번째 작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오른손 손등에 666 낙인이 찍혀 있었다. 헬기가 습격당했다면 한선 씨를 무사히 데려갈 수 있습니까? 정준은 용병들에게 물었다. 용병들은 정준의 질문에 답할 생각이 없었는지 한선에게 서두르라는 신호를 보냈다. 걱정 마세요. 저 때문에 두 번이나 이럴 순 없습니다. 제가 가야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한선은 배낭을 메고 나섰다. 하필은 수제 칼로리바를 봉투에 담아 한선에게 주었다. 저 좋은 곳에 가면 생각날 것 같아서 이 맛이. 길게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해요. 갈게요. 한선은 앞장서서 걸어 나갔다. 1초라도 빨리 민폐를 끝내고 싶은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용병들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자리를 떴다. 정준은 한선을 보내는 게 싫었는지 원망의 눈빛으로 하필을 바라봤다. 하필은 정준과 한선이 그새 가까워졌음을 알고 있었다. 비슷한 나이, 그리고 한선이 못 가진 걸 정준은 가지고 있었고 한선 역시 정준이 못 가진 걸 가지고 있었으리라. 용병과 한선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태훈과 진호가 구시렁거리며 그들의 뒷담화를 깠다. 그리고 그들이 그제서야 부직포 바지를 입은 채로 앉아있는 대장 천이수를 발견했다. 태훈과 진호는 천이수를 못 알아봤다. 바뀐 의상 때문에 천이수는 또 다른 신분 세탁에 성공한 셈이다. 얘 누구예요? 거기서 데려온 거예요? 김 선생, 같이 갔던 그놈은 어떻게 됐어? 진호와 태우는 자신들이 친 사고를 하필이 조용히 수습해 준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다. 그런 그들에게 하필은 조용히 말했다. 궁금하면 500원. 하필은 금리를 살짝 보여주며 웃었다. 건물 밖으로 자동차 배기음이 크게 들렸다. 배기음을 못 들은 척 하필은 내일 아침까지 먹을 칼로리바와 토마토 스프가 있나 하고 확인하러 갔다. 태훈의 아내와 두 딸들은 토마토 스프를 2번 끓여놔서 내일도 먹을 수 있다고 했다. 그녀들은 하필의 음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필은 그녀들에게 앞으로도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그때 주방으로 절름발이 성훈과 규원이 뛰어들어왔다. 정준이가 마트에 가보겠다고 하는데요? 하필은 정준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벤틀리예요? 에?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규원이 신기한 듯 물어봤다. 하필은 그 배기음이 어떤 차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필은 대답 대신 윤설을 찾았다. 규원은 윤설이 하필의 엄마를 봐주러 갔다고 했다. 하필은 그제서야 이제 한선이 없으니 엄마를 더 신경 써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윤설은 하필의 엄마 수액을 새 곳으로 갈아줬다. 주사바늘도 새 것으로 바꾸고 반대팔로 옮겼어요. 하필은 윤설의 얼굴이 그 옛날 승민과 겹쳐 보였다. 자기보다 머리가 한 개 더 있을 만큼 큰 아이였는데 지금은 작고 왜소하다. 마치 승민이가 성장을 그때 멈췄더라면 지금 윤설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다. 저기... 네? 하필은 혹시 당신이 이승민이 맞냐고 물어보려다가 밖에서 들리는 배기음에 순간 다른 질문이 튀어나왔다. 저 차 좀 타고 가도 될까요? 규원은 계속 그게 궁금했다.
벤틀리와 윤설의 관계. 남편분 건데 강성민 과장님 벤틀리를 정준이가 한선이 헬기 잘 탔는지만 보고 오자고 해서요. 하필 씨도 같이 갈 건가요? 하필은 한숨을 쉬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다시 데리고 와야죠. 윤설은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필은 정준이 자기 남편 차를 끄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려 그런 표정을 짓는다고 생각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도 너무 몰라. 윤설은 하필과 정준, 규원이 탄 남편의 차가 의료원 정문 차단기를 박살내고 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